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 엄마는 저를 참으로 사랑해 주셨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후에 재혼해서 낳은 아들을 더 예뻐하시게 되더군요. 엄마는 당시 고3이었던 저와 아버지를 떠나 결혼 전 본인이 좋아했던 동네 오빠라는 사람과 재혼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와 인연을 끊어달라는 아버지의 말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한숨과 눈물을 못 본 채 하며 엄마와 살려고 엄마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제대 후에 방황하고 있었던 저에게 친아버지께서는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유산으로 넘겨주셨습니다. 익산에 있던 낡은 아파트였지만 당시 수천만 원 정도는 나가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기차 역사가 새로 신설된다는 소문이 돌아서 가만히 두면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더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받았다는 말을 들은 엄마는 그 아파트를 팔아서 자신이 재혼해서 현재 살고 있는 군산의 낡은 아파트를 사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엄마가 살던 군산 아파트는 5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식 아파트였습니다. 당연히 5층 낡은 아파트인지라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산다는 사람이 없어서 몇 개월째 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21살이었던 저는 사회 경험이 전무하였던지라 엄마의 말대로 물려받은 익산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하였고 그 돈으로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저에게 남는 돈은 일절 없었습니다. 군산 아파트를 월세를 주어 매달 17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보았지만 그건 익산 아파트에 월세를 주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기에 저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후 약 1년 정도를 재혼한 엄마와 한 집에 함께 살았는데 처음에는 어서 오라고 환영하시던 엄마가 점점 저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셨습니다. 어느 날 김무침 반찬을 많이 먹는다고 김무침 반찬을 하려면 얼마나 김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느냐고 밥을 먹고 있는 저한테 크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엄마가 먹는 걸로 그렇게 저에게 야단을 친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힘이 빠져서 아무런 대꾸도 못하였고 김무침 반찬에 가있던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또 한 번은 어린 이부동생이 장난으로 제 중요 부위를 손으로 치길래 순간 수치심을 느껴서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살짝 손찌검했는데 그런 저를 보시고 엄마가 저에게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저에게 엄마나 아저씨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동생에게 손대지 말라고 차갑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분은 이제 내 엄마, 나만의 엄마가 아니구나 라는 상실감을 느꼈었죠. 어떻게 보면 엄마도 당연한 수순으로 행동했던 건데 당시 저만 여전히 예전 저를 사랑해 주셨던 엄마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엄마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와 아저씨는 동생을 데리고 저만 혼자 남겨두고 전주로 이사 가셨습니다. 명목상 동생이 바닷가 시골보다는 그래도 도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바닷가 빈집에서 몇 개월 살다가 그 집도 산업직으로 편입되어 재개발을 한다고 하여 헐리게 되었고 저는 엄마와 함께 사는 아저씨께서 당시 다니던 회사의 관사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7, 8개월 정도 살다가 후에 아저씨께서 더 이상 관사에 살 수 없게 되었다고 관사를 빨리 비워달라 하셔서 그렇게 엄마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아내를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식사 자리에서 엄마와 아저씨는 자신들이 지방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돈이 부족하니 얼마라도 보태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잖이 당황한 저와 아내는 결혼할 돈도 부족하기에 보태드릴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식후 엄마와 헤어지고 돌아오면서 저와 제 아내는 어떻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며 서로 황당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운했다고 전화드리니 엄마와 아저씨가 갑자기 자신들이 언제 돈 이야기를 했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에 제 마음은 엄마에게 더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가 잘못 들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아내도 분명 본인도 엄마와 아저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함께 돈 이야기를 잘못 들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어찌했던 그래도 엄마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냉장고를 사라며 2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이 점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비록 얼마 가진 못했지만요. 제가 신혼생활 중에 엄마가 저에게 전화하셔서 본인이 전주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 그 전주 아파트를 잠시 제 명의로 해놓으면 안 되겠냐는 부탁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나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엄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전주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놓으시면서 엄마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전주 아파트를 나중에 팔게 되면 얼마의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제 명의 아래 있던 전주 아파트를 나중에 처분하시면서 부동산에서 제가 도장을 찍고 나오자 엄마는 저번에 아파트 팔면 주겠다던 돈은 사정이 생겨서 주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적어도 약속을 지키려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 순간 옆에 있던 제 아내에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건 당시 엄마의 아파트가 제 명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집이 없어 월세를 전전했던 저희에게 차례가 돌아온 주공아파트 청약권이 날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명의 아래 아파트가 있기에 저희 부부는 주공아파트 청약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아 저희는 낡은 월세집에 살아야 했습니다. 제 아내는 낡은 벽을 통해 들어오는 겨울바람 때문에 폐렴에 걸려 한 달 이상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후에도 엄마와 전화통화는 간간히 하였는데 언젠가부터 제 전화를 일절 받지 않으셨습니다. 걱정되어서 일주일간 하루에 여러 번 전화했지만 결국 엄마와 결혼한 아저씨가 엄마 대신 제 전화를 받아서 엄마 괜찮고 잘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더는 자주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다고 부탁하였고 옆에 계시던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시길 제 전화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언젠가 엄마에게 말실수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와 함께 살고 싶었고 저의 종교 생활보다 엄마가 더 좋다고 말한 거였는데 엄마는 제 말을 오해하여 상처를 받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종교도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먼저 시작하였고 엄격하게 저를 그 종교에 참여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저씨와 재혼하면서 그 종교를 그만두셨습니다. 그 일 이후 점점 더 멀어지다가 지금은 완전히 의절하여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끔씩 차갑게 변하였던 엄마의 모습이 생각날 때면 그런 엄마에게 사랑을 받으려 했던 어리석은 저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부질없는 짓이니까요. 엄마가 혹시 이 글을 읽는다면 대충 엄마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엄마는 저를 2번 버리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휴일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엄마 집 나간다,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아버지를 떠나 결혼 전 좋아했다던 아저씨와 함께 살았을 때입니다. 그 일 때문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인 수능 시험을 망쳤습니다. 수능 3달 전쯤 엄마가 집을 나간 후 상심이 크셨던 아버지께서
손수 수능 시험날 도시락을 싸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시락을 주셨습니다. 그 도시락을 보면서 제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엄마가 제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던 때입니다. 엄마가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전에 좋아했던 동네 오빠와 살림을 합친 후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없어져 버린 집에 남겨졌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지 며칠 후 엄마가 빨아놓으신 양말이 다 떨어져 급하게 신을 양말이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맨발로 학교에 갔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 번도 제 양말을 빨아본 적이 없는 유약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것을 본 영어 선생님이 괘씸하다면서 제 뺨을 주먹으로 내리치셨습니다. 저는 맞은 뺨을 손으로 감싸며 더 맞지 않으려고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엄마 없는 아이로서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걸 처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풍족하게 싸주시던 도시락이 회사 가기 바쁜 아버지가 생배추에 된장 뿌려서 밥하고 비빈 도시락으로 바뀌자 아이들은 제가 거지가 되었다고 놀려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배신감에 상심이 크신 아버지는 매일 일을 마치고 오시면 방에서 혼자 우셨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래도 엄마가 좋았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엄마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기 전 제가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저는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좋아하는 남자와 살려고 집을 나간 엄마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 핏줄이 나중에 자기 딸을 버리고 바람날까 무섭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발단되어 여러 가지 일이 보태져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2번 버리셨습니다. 저는 늘 엄마를 걱정하여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를 버리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엄마가 무슨 권리로 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제 전화를 일절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저를 2번 버린 겁니다. 결혼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산전수전까지는 겪었습니다. 돈이 없어 몇 달간을 콩, 두부, 우유만으로 버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손으로 산 집도 있고 자가용도 있습니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제가 운영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어리석은 저에게서 조금은 성장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엄마, 왜 저에게 그런 상처를 2번씩이나 주셨습니까? 엄마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제 아내 때문에 저는 삐뚤어지지 않고 잘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아내이자 연인이자 어머니입니다. 제 아내가 있기에 엄마에게서 받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저에게 그랬죠. 세상에 이혼한 가정이 많이 있다. 자식 놔두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 엄마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넌 절대 엄마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엄마 말씀대로 세상에는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엄마가 저와 제 아버지께 주었던 상처에 대해 당당해질 권리는 없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말해도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전에 좋아했던 아저씨를 선택한 거니까요. 전 절대로 엄마와 같은 삶은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세월이 더 흐르면 엄마와 대화를 할 때가 올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전 엄마를 이해할 수도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니까요. 그렇다고 한들 지나간 시간이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혹시 제가 엄마에게 먼저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엄마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 자신의 위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거나 다시 전화통화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 정직하게 그리고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싫다면 저도 굳이 엄마와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는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엄마가 그립지도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지는 일도 없으니까요. 제 마음은 이제 저만의 것이니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환승 이별을 처음 겪어봤습니다. 살다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달이 이미 지난 지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아프고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고 싶네요. 주요 인물은 전 여자친구, 환승남, 친한 여동생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친한 여동생으로 인해 인연이 맺어져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성격, 음식, 웃음 코드, 잠자리 모든 게 너무 잘 맞아 정말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사람 존재조차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지인들이 있는 술자리는 다 같이 다녔습니다. 저 개인적인 모임에서 계곡을 갈 때도 여자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그냥 제 일상생활에 전 여자친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는 누나 생일이라 축하해주기 위해 여자친구랑 갔습니다. 장소는 환승남의 가게입니다. 축하를 해주며 즐겁게 놀고 헤어졌습니다. 환승남에게 얼굴도 비추고 충분히 제 여자친구라는 건 누구든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로도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며 놀고 행복했습니다. 한날은 술이 너무 안 받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환승남 가게에서 친한 동생이랑 술을 먹고 2차로 편맥하러 간다길래 재밌게 잘 놀다 오라고 했죠. 멤버는 아는 형, 환승남, 친한 여동생, 여자친구 조합으로 술 먹으니까 의심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0일 정도 지났을까 여자친구는 백신 주사를 맞았고 몸이 너무 힘들다길래 연락 무리해서 안 해도 되니까 일단 편히 쉬라고 말했어요. 근데 연락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제 딴에는 정말 몸이 아파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이틀 뒤 일요일 아침 코로나 4단계로 인해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일주일 동안 못했어서 그날만큼은 나가서 재밌게 놀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에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 내용은 나 오빠한테 할 말 있어. 보자마자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누가 봐도 헤어지자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 괜찮다. 느낌 오니까 말해봐라 했더니 오빠랑 그만 만나고 싶어 라는 답장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여자친구는 생각이 많고 헤어지자는 절대 쉽게 하지 않을 애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런 애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으로 이유를 정말 듣고 싶지만 헤어진 이유에 대해 말하는 너도 듣는 나도 서로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 같다 라고 보냈고 미안해라는 문자가 오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이별 통증 때문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헤어진 지 2주 뒤 이별한 이유는 꼭 들어야겠다 싶어 인스타 DM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연락해서 정말 미안해. 근데 우리가 헤어진 이유에 대해 꼭 듣고 싶어서 연락했어. 더 이상 귀찮게 안 할게. 라고 보냈습니다. 다음날 출근 후 점심시간에 답장이 왔는데 내용을 간추리면 오빠가 처음 모습이랑 지금이랑 사랑이 식은 게 보였다. 내가 심각한 일이 있을 때도 오빠는 웃으면서 장난치는 게 싫었다. 라는 답장을 받았고 답장으로 난 처음부터 만나는 동안 절대 변하지 않았고 계속 사랑했다. 심각한 일이 있을 때도 나마저도 심각해지면 상황이 너무 무거워져 버릴 것 같아 일부러 그랬다. 미안하다. 라고 서로 속 시원히 대화하고 제가 또 연락할 것 같아 차단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생활이 안 되기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우울증, 공황장애 약을 타왔습니다. 물론 일도 안 되었기에 연차를 냈고요. 연차 내자마자 지인이 술 한잔 사주겠다며 나오라길래 약속 잡고 만났습니다.
헌데 음식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나마 좋아하는 회라도 먹을 겸 그 환승남 가게에 갔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몰랐기에 웃으며 인사했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힘드시겠다며 대화도 했고요. 안주가 나왔지만 당연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 술만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러다 친한 여동생이 알바를 위해 출근했는데 절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군요. 전 의아했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혼자 취해서 집에 갔고 약 먹고 한숨 잤습니다. 1시간 좀 잤나 자연스레 눈이 떠지더라고요. 근데 이별 통증이 가시질 않고 계속 괴롭히길래 친한 동생에게 연락해 한잔하자며 불렀습니다. 남아있는 전 여친 물건들도 전해줄 겸 해서요. 동생이 왔고 공원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은 형님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럴 가치도 없는 애니까 라고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 파악했으니까요. 그래서 너가 아는 거 다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형님이랑 헤어지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 환승남이랑 잘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DM으로 헤어진 이유를 들었고 우울증, 공황장애 약을 타러 갔고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환승남 가게에 가서 술을 먹었고 뒤에서 헛짓거리 하고 다니는 걸 알아버렸고 이 모든 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로 인해 알게 된 지인이랑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첫날은 화밖에 나지 않았고 다음 날은 절망감, 좌절감에 빠져 한 달을 지옥같이 보냈습니다. 한 달이면 마음의 상처가 조금 치유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생활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악물고 내 생활에 했습니다. 근데 너무 분하더라고요. 나로 인해 알게 된 사이인데 왜 하필 그 사람과 만나야 하는지 한 날은 지인들과 술을 먹다 억울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환승남 가게 주변에서 술을 먹다가 영업 종료 10분 전에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화도 안 내고 웃으며 형님 할 말 있습니다. 잠깐 대화 좀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새끼는 자기 지인 와서 대화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기다리겠다고 가게 밖에서 기다렸는데 환승남 지인이 가고 난 이후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가준 형님이 담배를 사러 가면서 매장 안을 들여다봤더니 친한 여동생을 붙잡고 얘기 중이더군요. 아마 너가 다 말했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타겟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들어가 형님 잠깐이면 됩니다. 나오세요. 라고 했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물어보니깐 모른 척 이러더라고요. 아니 행복하시냐고요? 물어봤더니 혼자 급발진해서 화를 내더라고요. 너네 둘이 헤어진 게 나 때문인 줄 알고 있냐고 따지네요. 살면서 이렇게 냉정해지고 침착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 화내지 마시고 목소리 떨지도 마세요. 전 할 말 전하러 왔습니다. 서로 절대 방생하지 말고 꼭 행복하게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욕을 하네요. 그 후 속상해 같이 있던 형님과 누나와 술 한잔하러 이동하는 도중 환승남이 같이 있던 누나에게 전화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통화가 끝난 후 저에게 그 통화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내용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편의점에서 맥주 먹고 그 다음날 고객관리 차원에서 인스타로 DM을 보냈다. 그리고 음료수를 몇 번 사줬다.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다 전 여자친구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자고 했다네요. 물론 저랑 만나고 있을 때였죠. 물론 환승남이랑 연락한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숨겼던 거고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다 저랑 헤어졌고 얼마 안 있다가 전 여자친구가 만나고 싶다 말을 했다네요. 그러다 거절하고 썸만 타면서 관계 유지를 하다가 3일 전부터 사귀기로 했다 합니다. 근데 더 화나는 건 그 긴 시간 동안 심사숙고하며 결정해 사귀기로 했다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방어를 하며 모든 책임은 전 여자친구에게 돌리더라고요. 나는 DM으로 연락할 때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다. 제가 이런 식으로 가게에 가서 난리치니까 자기는 피해자다. 모든 책임은 전 여자친구에게 있다. 책임을 회피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없는 말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매장에 가서 난리를 쳤다라.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더라고요. 이렇게 와전된 사실은 자기 지인들에게 다 말할 것이고 전 또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마음 같아선 지인들 총동원해 그 가게, 전 여자친구 무너뜨리고 싶지만 이제는 제 주변에 지인들이 다칠까봐 꾹 참고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폭로하면 저의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말해준 걸 그 환승남이 알아버리기 때문에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주변에서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고 같이 아파하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기 싫어 꾹 참고 삼키고 있습니다. 진짜 살면서 이런 고통은 처음 맛보네요. 정말 사람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댓글이라도 좋으니 아무 말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내년 2월 식을 앞둔 예신이에요.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세요. 저는 25살, 얘랑은 29살이고 현재 주말이나 쉬는 날에만 신혼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신혼집은 시댁 근처이고요. 얘랑 명의로 대출을 얻어 산 집이에요. 일단 간략하게 얘랑 소개를 하자면 착하긴 엄청 착하고 저에 대한 배려도 높고 벌써 수입을 맡길 정도로 저를 신뢰를 해줘요. 정말 저를 대하는 성격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랑이 부모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신혼집 청소나 도배도 어머님 아버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고 비번도 알고 계세요. 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가구나 전자제품을 드릴 때 시부모님이 신혼집에 가셔서 다 받아주셨어요. 감사할 일이지만 그냥 주말에 받으면 될 텐데 얘랑은 이웃에 피해주니 평일 낮에 받자고 했고 본인 돈으로 산 거니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따로 받다 보니 오히려 한 번에 싹 받는 게 아니라 매일 받는 형식이 되어 교대 근무를 하신다는 아래층 아저씨와 위층에 더 피해가 됐지요. 그래서 아저씨가 참다 못해 저희가 신혼집에 자러 간 날 밤 천장을 세게 치셨고 담배도 베란다에서 계속 피우셨어요. 금요일 저녁 제가 퇴근하고 신혼집에 가면 10시 정도인데 그때 짐 정리를 몇 번 해서 쌓이신 것 같아요. 저희 딴은 조용조용 한다고 했는데 그게 시끄러웠나 봐요. 이 짐 옮기는 것도 지금 4개월째인데 한 번에 날 잡아 옮기자고 하니 그냥 조금씩 갖다 두라고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또 격주로 신랑이 신혼집에 손님을 초대해요. 물론 제 지인들도 와서 놀기도 했고 이 부분은 저희 둘 다 잘못해서 할 말은 없지만 그로 인해 위아래층 이웃분들이 상당히 화가 나셨어요. 위에서 하도 찍어대길래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얘랑이 보고 올라가 보라고 하니까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아버님이 뭘 하시겠냐고 했더니 그래도 어른이 알고 있어야 한대요. 다음날 일요일 첫 새벽부터 시부모님께서 신혼집에 오셨고 아래층 위층 살피시면서 소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오시자마자 위아랫집 욕하면서 투덜투덜거리는 얘랑이 그 모습이 절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 뒤로 사과는커녕 시부모님까지 저희 없을 때도 계속 들락거리고 대신 정리한답시고 화장실 문 쾅쾅, 싱크대 문 쾅쾅, 냄비며 식기 덜그럭덜그럭. 위아랫집은 화가 났겠지요. 심지어 형님네 내외까지 와서 가족 모임 비슷한 걸 했다나 봐요. 제가 어제 퇴근하고 가보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어제 그 화가 정점을 찍어서 위층에서 말도 못할 소음을 냈고 저는 윗집에 화도 나고 얘랑한테도 화가 나서 소리 지르면서 울고불고 했어요. 경찰도 왔고 시부모님도 왔어요. 그때가 새벽 1시였고 시부모님이 경찰 오기 전에 윗집 올라가서 문을 엄청 세게 두드리셨고 윗집 여자가 열받아서 나오더니 엄청 싸댔다고 해야 하나.
그걸 듣던 예랑이 본인 부모한테 뭐라고 하는 윗집 여자한테 화나서 뛰쳐 올라갔거든요. 그 뒤로 윗집 아저씨까지 나왔는데 얼굴에 진짜 칼빵 있고 문신 있고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시부모님과 얘랑은 한마디 하러 가서는 아휴 화 푸세요. 죄송해요. 시끄러운지 몰랐어요. 등등 비굴함치전하고 내려왔어요. 경찰도 딱히 저희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아래층 담배나 천장 치는 걸 이야기해봤지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래요. 그 사단이 났는데 오늘 새벽 6시에 오셔서 저희 놀랐다면서 소고기를 구워주시더라고요. 위층으로 또 냄새가 다 올라가서 난리 나고 어제 내려와서 얘랑이 허세 부리는 거며 윗집 아저씨로 넘어가기 전에 아줌마도 성질 더럽다고 막 그러면서 투덜거리는 거며 차 사고가 나도 보험사보다 아버님께 전화를 하는 얘랑이에요. 처음엔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도 아랫집에서 천장 치면 자기가 아랫집 아저씨 해코지 할까봐 무섭다면서 어머님 불러서 같이 먹었어요. 제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투덜투덜 거리셨고요. 제가 아까 시부모님 계실 때 얘랑한테 주말이니까 위아래 과일이라도 사서 쪽지라도 붙여서 놓고 오자니까 얘랑이 또 어머님께 엄마 그렇게 해? 라고 묻더라고요. 그니까 아버님이 됐다고 결혼식 전후 일주일은 손님 접대로 시끄러울 텐데 그럴 때마다 과일 같은 거 주면 버릇돼서 안 된대요. 윗집 아저씨한테 온 가족이 쫄아 있어 놓고 센 척은 사귈 때는 얘랑이 이렇게까지 심한지 몰랐어요. 이번 달 중순에 살림 합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형님네는 처가 근처에 살고 여동생은 자취해요. 외로우실까봐 저희는 5분 거리에 신혼집을 얻었는데 그게 독이 됐네요. 아까도 아주 방구석 파이터처럼 위아래층 다 조질 듯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아래층은 발망치며 복수할 게 많고 위층은 우퍼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얘랑 뭐든지 다 부모님한테 이르고 상의하고 투덜거리는 얘랑 주위에 결혼 이야기며 살림이며 다 사두었고 곧 웨딩 촬영이고 식장 예약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이유로 끝내는 게 우스운 건가요? 정말 어쩌죠. 신혼집에 가는 게 공포예요. 추가, 댓글 감사드려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이혼하셔서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몸이 좀 불편하셔서 결혼에 대해 상의를 많이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추가 내용을 쓰면 색안경 끼실까봐 덧붙이지 않았었어요. 어제도 주말이라 신혼집에 다녀왔고 시부모님이 안 오시고 저희도 조용히 있어서 그런지 위아래도 그다지 시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랑한테 우리가 조용하면 다 조용히 해준다고 하니까 얘랑이 엄마 아빠가 왔다 가서 그러지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장난식으로 말하긴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가? 그래서 이때다 싶어 일부러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건가? 아니면 시부모님이 시켰나 하는 자격지심 같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결혼 전에 당사자 집에서 친척들, 지인들 불러서 집들이를 하나요? 또 축의금이며 그런 걸 저희랑 같이 정산하는 건가요? 저희 집에서? 이 집에 뭔 애착이 그리 많이들 있으신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4번째 사연입니다. 장성한 아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들과 밤에 다투고 속이 상해서 잠이 오질 않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 대학 문제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까지만 보신다면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제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아들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꽤 된 상태라 더욱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 녀석 학창시절부터 가게 되겠네요. 고등학교 졸업 후 유명 서울권 대학에 붙었음에도 원하는 대학교가 아니었다며 돌연 머리 밀고 입대해버렸어요. 이땐 저도 남편도 애가 많이 상심해서 저런 거겠지 하고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보통 제대 후에 대학에 관심 많아진다고 하길래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제대 후 군대에서 뭔 바람이 들었는지
대학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들어가야 할 이유를 찾을 때까지 수능을 보지 않겠다며 거부선언을 하더군요. 이때 저희 집은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쪽 집안이 학벌이 굉장히 좋은 집안인지라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뜻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겠다는 뜻과 같아서 남편이 처음으로 아들 뺨을 때렸을 정도였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집안처럼 꼭 스카이 가라고 압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 새끼지만 제가 봐도 유별난 녀석이라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만 가주면 고맙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공부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애였습니다. 전교 200등 밑으로 찍은 적도 있고 모의고사는 입 아프게 말해서 뭐합니까? 보통은 저런 성적을 거두면 부모들은 대개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찾아보겠지만 저희는 쉽사리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도 집안이지만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들이 매년 저희 부부에게 상담 요청을 하더군요. 항상 첫 시작은 자기 교편 몇 년 만에 이런 애는 처음이라는 말과 함께 얘가 공부를 아예 못하면 선생님들도 포기하겠는데 전교 200등 하던 녀석이 다음 학기에는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고 또 다른 시험에는 아예 200등 밖으로 밀려났다가 갑자기 50등 안에 들어오고 자기 마음대로 성적이 200등 뛰었다가 200등 떨어지는 애는 처음 봤다며 가정에서 교육을 좀 부탁한다는 말을 꼭 하시더군요. 중학교 때는 특목고 관한 문제로 전화가 왔었고요. 선생님들도 가르치다 보니 지가 마음만 먹는다며 서울권 대학이 아니라 원하는 대학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공부에 대한 열의가 없어 보인다면서요. 모의고사 성적도 이것과 별 다르지 않았어요. 7등급 찍던 애가 단숨에 2등급 찍다가 다시 6등급 찍다가 1등급 찍다가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니 선생님들도 꽤 골머리가 아팠나 봅니다. 근데 이때 아들이 공부가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스스로 계좌 주식을 터 주식을 시작하질 않나. 이때 이 문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주식을 그만두게 하면 공부로 눈을 돌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것에 눈을 돌리더군요. 저희 눈을 피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고 그때가 스마트폰이 막 나왔던 시절이라서 어플들이 막 생성되는 시기에 코딩을 해봐야겠다며 컴퓨터를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맨날 죽으나 사나 컴퓨터만 보고 앉아있는데 공부를 할 리가 있나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애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교 시절을 보내고 군대를 다녀와서 자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비트코인으로 낸 수익으로 돌연 어디에 자취를 해보겠다며 아무도 없는 타지에 홀로 내려가 떠돌며 몇 년을 살았습니다. 솔직히 부모 곁을 떠나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거기서 괜찮다고 생각한 땅을 매입하더니 그게 지금은 개발 사업에 들어가 땅값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굳이 대학 보낼 필요가 있어? 라고 하시겠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대학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게다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하다가 망했으면 모르겠지만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붐이 불기도 한참 전에 투자한 거라 경제적으로도 크게 벌었지요. 그래서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욕심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 녀석이 대학을 아예 포기했다면 모를까 자기도 대학은 갈 거라고 합니다. 다만 뭘 공부해야 할지를 모르겠으니 아직까지는 안 가겠다고 하니 이 소리에 어느 부모가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얘가 훗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어느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일단 대학을 나오고 어느 정도 나이가 젊어야 될 텐데 머리가 안 되는 놈이라면 포기라도 하겠다만 천재는 아니어도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 욕심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 주변만 해도 아들의 저러한 안목 때문에 자기들 회사로 데려가기 위해 욕심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을 나오고 다른 사회를 접하게 된다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게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대학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만 하니 안 답답하겠나요?
게다가 시댁 쪽 식구들은 저희 아들을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지만 가방끈이 짧은 건 어쩔 수 없다며 은근슬쩍 깔아뭉개는 것도 보기 싫고요. 그러면서 계속 아들한테 전화해서 주식이나 펀드 종목 물어보는 건 웃기더라고요. 대학을 아예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고 말하는데 아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어울리는 사회 친구 없이 혼자 저러고 있으니 부모 입장에서 답답하긴 합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이 문제로 제 속마음은 타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천하태평으로 앉아있는 아들을 보니 속은 터집니다. 저 녀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제에 맞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보는 곳이라 이렇게 긴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제발 한마디씩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